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시원하게 달려볼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부터 제가 톡톡 사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열혈 팬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차별을 엄청나게 받고 큰 사람입니다. 딸이라고 장녀라고 모든 책임감을 다 져야 했으며 차별을 당연시해야만 했어요. 저는 동생만 둘 있는데요. 남동생은 남자랍시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 대돌보였습니다. 시집 온 뒤로 마음고생하며 친정엄마가 지내고 계셨을 때 딸인 제가 태어나서 더욱 속상해하셨었고 그걸 만회시켜준 존재가 남동생이었던 거예요. 저는 참 억울하게도 외모가 친탁을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면 차라리 나은데 친할머니하고 정말 비슷한 인상이에요. 친정엄마께서는 그렇기에 더더욱 저에게 정이 안 간다고 하셨죠. 너는 암만 내 배로 직접 낳았어도 나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얼굴을 닮아서 그런가?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 하여간 표정도 음침해가지고 애가 애답지도 않고 보는 사람을 아주 우울하게 만든다니까? 어린 딸에게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서럽네요. 저는 태어난 성정이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하도 차별을 받고 구박을 받으니까 집에서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졌죠. 이런 저와는 다르게 막내인 여동생은 원체 애교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외탁을 한 편이었어요. 여동생은 어렸을 때 잔병치레를 했는데 당시 집이 너무 가난했던 탓에 제대로 못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 남동생은 귀한 손가락, 여동생은 아픈 손가락, 그리고 저는 그냥 손에 달린 손가락이었죠. 제가 성장기 때 항상 친정엄마께 들었던 소리가 동생들에게 양보해야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늘 양보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양보하란 것인가. 친정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온갖 집안일이며 동생들 챙기는 것까지 제가 전담하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일자리가 불규칙적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며칠 이상 일을 안 나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도 온갖 잡일을 저의 몫이었네요. 밥도 설거지도 빨래도 각종 집안 청소도 동생들 숙제 봐주는 것도 철저히 저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저에게 동생들은 습관적으로 칭얼거리며 대들었어요. 여동생은 그나마 제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했었죠. 남동생은 머리가 서서히 크면서 치사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한테 일러서 누나 혼내주라고 한다. 누나 혼나고 싶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얄미운 모습이었네요. 슬펐던 건 남동생이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남동생의 편을 들리라는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아직 어렸던 때였기에 어느 날은 저도 울컥해서 남동생에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를테면 일러보라면서 남동생의 얄미운 머리통에 꿀밤을 세게 먹였었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상황을 알게 되신 친정엄마께 저는 냄비로 맞았습니다. 냄비로 맞다가 국자로도 막다가 쟁반으로도 맞았었네요. 엄마,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저만 때리시냐고요?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들어보시지도 않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의견도 아니에요? 넌 입이 있어도 없는 거야. 의견 같은 소리 좋아하네. 확 그냥 쟁반으로 저 주둥이를 터트려버릴까 보다. 맞은 것보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게 더 아팠어요. 몸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남동생과 상대를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제 동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죠. 학교나 열심히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저 나름의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나누시는 대화를 엿들어 버렸어요. 집이 좁아서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좋은 대학 갈 애도 아니니까 아예 대학 보낼 생각을 말고 얼른 돈 버는데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코피 터지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도 못 다니는 형편인데 어줍잖게 공부하는 것으로는 절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 그제서야 섰던 것이었죠. 친정 아버지도 역시 엄마와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늘 저에게 네가 첫째니까 묵묵해야지, 모범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들 사이에서 첫째가 아니신 분들이었어요. 당신들이 모르시는 책임감을 왜 저에게만 강요하셨던 건지 참 모를 일입니다. 제가 죽도록 공부해서 꽤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턱걸이로 합격을 해내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을 때도 저는 황당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친정 아버지는 난감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가 지금 인문계를 가서 공부 노름 해보겠다고 이럴 때냐? 대학 욕심이 있나 본데 어설프게 굴 거라면 일찌감치 접어라. 접고 그냥 돈이나 빨리 버는 길만 생각해. 왜요? 아버지하고 엄마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대학을 나와야죠. 그런 얘기는 왜 해? 공부는 네가 안 해도 우리 집안 대들보가 할 거다. 우리 아들네만 믿고 있어. 우리 집안 대들보? 우리 아들네?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호칭을 써주신 적이 없었건만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그놈의 우리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제 귀에 인이 박혀갔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형편에도 알아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마땅할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친정엄마는 갈수록 초조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에게 눌려서 성적을 다 망칠 것이라 전망하시고는 저를 비웃으셨지만 끈기를 잃지 않은 제가 점차 성적을 잘 내기 시작하자 반응이 달라지셨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부터는 아예 작정하시고 악담을 하셨었네요. 너는 네 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태어난 거야. 없는 형편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돈 벌어서 네 동생들이나 좀 지원해줘라. 대기업 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좋니? 네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아들 공부 좀 편안한 환경에서 시켜보자. 너는 그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일이야. 지금 굳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쓸데없이 굴 필요가 없어. 여자는 어차피 출가 외인인데 네가 결혼 전에 가족들한테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또 장녀로서 헌신할 수 있겠니? 집안일 잘하고 동생들 잘 돌봤다고 하면 점수 잘 따서 괜찮은 곳에서 너를 며느리로 맞아줄 수도 있겠지. 이런 쉬운 길 두고 왜 멀리 돌아가? 요즘 되니까 저는 친정엄마를 상대하는 것이 제 손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오로지 시집가는 것만이 종착지인가요? 라는 질문을 속으로만 감췄습니다. 겉으로는 대충 고개만 끄덕거려 드렸죠. 저의 건조한 반응에 친정엄마는 분통을 터뜨리셨고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적인 장녀로 살고 싶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결혼 잘하는 게 목표라는 말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저를 멋대로 재단하고 인생을 설계하시는 건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네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대학 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랬건만 집에서는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니까 대학 갈 돈은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담임선생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셨죠. 이런 상황이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 대학부터 보내주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면서 차차해 하셨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봐 주셔서 저는 간신히 대학에 등록할 수 있었어요. 눈물나게 감사했고 신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뭔지 실감도 되었고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교사가 되는 걸 예전에 무척 반대했었어. 지원도 안 해줄 거라고 엄포를 놨는데 나는 꿋꿋하게 교사의 길을 걸었지. 그리고 후회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냈으니까. 너는 이제 20살이야. 그거 아니? 너는 이제 2번 다시는 네 평생의 19살로 돌아가지 못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야.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뒤로 가는 건 아니지.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한들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후회를 최소한으로 남기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가족들이 예뻐하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요. 꿋꿋하게 살아가기가 솔직히 자신 없고 겁도 나요. 세상이 앞으로 제가 외톨이인 걸 눈치채고서 저를 무시할 것만 같아요. 너를 무시하든 비웃든 그 누구도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휩쓸리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을 오롯이 살아가면 돼. 최선을 다해서.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후회는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와, 그 순간에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인생, 저의 인생이요. 친정 부모님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입학을 이뤄냈듯이 제가 하나둘 원하는 대로 발자취를 남겨가는 제 인생,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러리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저는 살면서 아름다운 어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한 어른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대학 생활을 멋지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괘씸해하셨어요. 명문대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서 부모의 최종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대학 등록을 해버린 건 천하의 불효라고 욕을 하셨고 저에게 짐 싸서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패기 넘치게 짐가방 들고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었네요. 너무 서러워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막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구했어요. 제가 청소를 다 할 테니까 하숙비를 깎아달라는 간청을 다 하고 다녔는데 딱 한 곳에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노부부께서 운영하고 계신 곳이었고 저는 또 좋은 어른을 만난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를 괘씸해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몇 달이 지나자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남동생의 공부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5등을 한 게 처참한 모양이었어요. 혹시 앞에서 5등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5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전교 등수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친정 엄마가 우는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꼴찌를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집에서 난 것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는 내가 문제집 한 권 살 돈도 안 줬는데 알아서 공부하더니 대학까지 잘 갔잖아. 그렇다면 우리 집안 머리가 타고났다는 건데 우리 아들은 왜? 어째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야. 너무 속상해하시길래 더 대꾸 안 해드렸건만 남동생을 아예 저 사는 대로 주말에 보내셨습니다. 공부라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주말이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건만 남동생 때문에 2배로 힘들었어요. 남동생은 의욕도 공부 머리도 없었습니다. 그건 여동생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3남매 중에서 저 혼자 다른 특성을 타고났다는 걸 이때 다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켜보아도 동생들은 공부에 끈기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원통해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주인분의 지인께서 방문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주인분께서 잠시 외출하신 상태여서 제가 그 손님을 맞이했는데요. 인상이 차분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자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계셨죠. 제가 그걸 받아들고 손님 맞이를 했어요. 커피를 타서 내왔고 앉으실 자리를 안내했죠. 그랬더니 그 손님께서 하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어째 이런 걸 다 하냐며 신기했습니다. 저보고 부친성이 좋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청소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하숙생들과 입장이 조금 다르고 그 때문에 하숙비를 아주 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를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괜찮으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숙집 주인 부부 두 분과는 고향이 같기 때문에 옛날에 아셨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시골 동네가 고향이라고 하셨죠. 보수적이고 꽉 막히고 좁고 그런 동네를 떠나서 자유롭게 멋지게 사는 미래를 그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눈가에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그럼 지금은 예전에 그리셨던 꿈대로 살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석하게도 그렇게 되었네요. 내 고향 동네보다도 더 꽉 막히고 답답한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게 될 줄 예전 그때에는 몰랐으니까요. 이것이 다 내 업보이자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학생은 부디 꿈을 널리 펼치면서 살아요. 이런 명문대에 다닐 정도라면 앞으로 뭐래도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자들도 자신만만하게 사회에 나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예전하고는 다르죠. 학생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느낀 건데 학생은 눈빛이 참 올곧고 멋지네요. 태어나서 멋지다는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원래 칭찬을 안 받고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멋지다는 말은 정말로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길게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예고도 없이 이뤄졌던 만남, 대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주인 부부께서는 하숙집에 당도하시자마자 그 손님을 보고 반가워하셨으며 약간 놀라워하시기도 했어요. 그 사이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 손님을 향해 주인 부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괜히 궁금증이 생겨서 주인 부부께 여쭈어 보았어요. 그때 오셨던 그 아주머니 손님께서 여기 또 방문을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그랬다가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서 마지막 인사차 굳이 걸음을 여기까지 하셨던 거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1시간 남짓.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편히 느껴졌을까? 그러신 분이 내 엄마라든지 친척으로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었지. 나하고 잘 맞는 분이셨는데 앞으로 만날 일이 없다는 건 좀 아쉽네. 아쉬워하고 있는 저의 귀에 주인 부부께서 조용히 나누시는 대화 소리가 슬쩍 들려오길래 제가 잠깐 엿들었습니다. 그 손님께서 결혼을 잘못하셨던 통에 남편 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 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돈 있는 집안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유복하게 잘 살 줄 알았건만 사는 모습이 늘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였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의 형제는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배우자는 다르잖아요. 결혼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불행으로 빠져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 같았기에 앞으로 무탈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잠시 속으로 빌어드렸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을 거예요. 설마 제 인생에서 다시 그분을 만날 줄이야. 상상도 감히 못했었네요. 저는 죽기 살기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가며 성적까지 유지를 해낸 뒤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뵀었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께는 제가 봉투를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틈틈이 모았던 금액이었어요.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조건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한사코 안 받으셨어요. 나중에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밥 한 끼나 사달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다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저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 인생을 배운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도 잠시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앞날이 막막해서 안 되겠으니까 식당이라도 차려야겠다고 친정 부모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식당 차리는데 보태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친정 엄마가 저에게 대학 잘 보낼 만큼 잘 키워준 값을 해내야 할 때라고도 하셨죠. 대학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학을 운운하시다니 어이가 없었으나 저를 낳고 키워주신 것은 맞으니까 집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간식 한 번 안 사먹고 모은 돈 500만 원을 마련해 내어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그거 엄청 약수한 금액 아니냐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피눈물 나게 소중한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당시로 보면 지금보다 5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컸거든요. 그 돈이 보태져서 작은 식당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 쓸 돈 없으니까 틈틈이 와서 일하라고 친정 부모님은 그러셨죠. 근데 저는 일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딱 한마디 했었더니 친정 엄마가 화를 내셨었죠. 동생들은 일머리 없어서 시켜도 소용없다고. 그러니 저밖에 없는데 제가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설마 작은 식당 소일거리도 못 해내는 젊은 애들이 있을까 싶지만 제 동생들은 진짜로 그랬습니다. 참고로 남동생은 전문대를 가려다가 친정아버지가 우리 아들 전문대 못 보낸다고 그러셔서 재수를 했어요. 없는 형편을 재수라뇨. 등골 휘는 짓이었죠. 재수 끝에 대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곳이었죠. 남동생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미루더니 기어이 자퇴를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예 갱생이 안 되는 듯 싶었습니다. 피곤한 와중에도 식당에 와서 청소를 하던 제가 남동생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영어학원이나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말았네요. 그럼 한마디로 걔는 고졸인 거네요? 최종 학력 고졸? 너 말 조심해. 너는 우리 아들 좋은 기운 다 빼앗아가 놓고 그래서 다 누려놓고 그렇게 비웃으면 마음이 편하니? 제가 무슨 좋은 기운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등바등 혼자 노력해온 거예요. 우리 아들 앞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가로챈 거야. 명문대 간판? 그거 원래 우리 아들 거였는데 네가 빼앗아가 놓고 어쩌면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당당하니? 진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간만에 다시금 느꼈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요. 전문대를 다니고 있던 여동생은 집에서 통학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어느 날 미리 언질도 없이 제 자취방으로 왔었어요.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로 얻은 아담하지만 소중한 제 보금자리였는데 여동생이 멋대로 들어놓았죠. 좁은 공간을 잘도 어질렀으면서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동생이 어리둥절해가면서 물었어요. 내가? 대체 내가 이걸 왜 치워? 언니가 있는데? 청소 전문은 원래 언니잖아.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는 소리가 너무 얄미워서 머리에 꿀밤 세게 먹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앞가림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해줬더니 이튿날 그걸 친정엄마께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장녀면 장녀답게 의젓해야지 동생들에게 왜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잔소리를 친정엄마는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넌덜머리가 나서 여동생을 내쫓았고 가게 일도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결국 친정 식구들은 그 가게를 말아먹었습니다. 정리하기로 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한숨이 쉬어졌었네요. 이때쯤 되니까 아는 언니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동갑인 여자 직장 동료 한 명도 만나는 남자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저는 속으로 스스로 비웃었죠. 나는 저렇게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답답한 친정 식구들 딸려있는 나와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빼어난 미인도 아니고. 하여간 나는 결혼은 욕심 안 부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구석에는 혹시 모르니까 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따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게 결혼 자금인 것 같다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괜히 깊게 생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가고 싶다며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이 낡고 좁은 집 쓸모도 없고 지난 세월 집값이 콩알만큼도 안 올랐으니 들고 있어봤자 이득도 없고 재개발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 버리고 이제는 이사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죠. 집 살 돈이 어디 있냐면서 제가 일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로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를 또 흔들어 놓으셨죠. 저에게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면 노려볼 만하긴 했어요. 그래도 왠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는데 꼭 이사를 가셔야겠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렬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무정하냐고 무책임하다면서 저를 원망하셨어요. 너는 그러면 네 부모가 오래오래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냐? 아이고, 듣자 하니까 어디 누구네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차 뽑아주고 집 사주고 아유 그런다던데. 제가 생각했었죠. 저도 부모가 성공했다면 차 받고 집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지금처럼 온갖 고생하면서 피곤하게 안 살아왔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그 오래된 집을 팔았어요. 집 팔아서 생긴 돈, 제가 대출받아서 생긴 돈,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적당한 전셋집을 구해드렸죠. 전에 살았던 곳보다 당연하지만 훨씬 아늑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마세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은혜는 여기까지로 봐도 저는 다 갚았다고 봐요. 고작 이런 거 해주고 생색 한번 더럽게 잘 내네. 누가 보면 집을 아예 장만해준 줄 알겠다. 전세 금액의 대부분은 우리 집 처분한 돈이면서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친정엄마가 저를 힐난하신 것에 저는 너무 속상해져서 집을 구해드리고 난 뒤였지만 연락을 오히려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뚝 끊었더니 안달이 나셨는지 먼저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서 제가 어찌되었든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 1순위로 찾게 되는 자식, 이런 거라고 여기면서 제 나름의 가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차별받고 커왔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가 쉽사리 가시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완전히 친정 부모님을 끊어내지 못하고 때마다 나약해지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듯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기지개를 활짝 켤 모양이다. 취업하러 다닐 거라고 하던데 내가 정장을 한 벌 맞춰줄 수 있을까? 백화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때? 백화점에서 정장이라뇨. 엄마, 요즘은 면접 보는 용이라고 하면 정장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돼요. 야, 우리 아들이 성공하면 어련히 너에게 잘 안 해줄까 봐서?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너 하나만 잘났다고, 너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으로 굴고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대체 뭐가 이기적이고 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는 기가 막힐 기운조차 없었네요.
이런 와중에 제 여동생 웬 근본도 알 수 없는 양아치 같은 놈과 눈이 맞아서 혼인신고부터 덜컥 해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놈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여동생이 아예 혼인신고부터 저질러 버렸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저에게 결혼식 올려 하니까 돈 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엉엉 울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면 어차피 축의금으로 다 갚는데 왜 못 도와주냐면서 엉엉 울더군요. 왜 그랬겠나요? 당연히 그만큼 축의금을 못 거둘 거 아니까 그랬죠. 신혼 살림은 그놈이 원래 살던 월세방에서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있는 돈 뒤져서 300만 원을 여동생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꼴랑 이거 주는 거냐면서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받지나 말고 욕을 하든가. 여동생이나 친정 엄마나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을 비롯한 결혼 자금을 들고 그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연락 두절이 되었죠. 그놈의 가족이라고 알았던 사람들도 알고 보니 다 가짜였다면서 여동생이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족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동생은 자꾸 취업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는 제 탓을 하고 계셨죠. 제가 취업 운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가 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첫째를 딸로 낳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그때 낳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하소연이나 하시길래 제가 적극적으로 장만을 도와드렸던 그 전셋집의 모처럼 들렸던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죠. 얼마 후에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오래 살았던 옛날 그 집, 거기가 희한하게 집값이 좀 오른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죠. 곡소리를 내셨어요. 제가 만약 전셋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그 집을 그때 안 팔았다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선언했던 거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안 보고 살자고요. 그게 최선의 방법임을 굳이 제가 외면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남자친구와 제가 설마 특별한 인연이 있을 줄 말이죠. 정말 딱 한 명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안면을 트게 되었다가 얘기가 잘 통하길래 사귀게 되었고 몇 달 지났을 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바로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나는 네가 그간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히 짐작이 안 간다. 내가 너였으면 진작에 뒤집어 엎었을 거야. 자식 농사 너 하나 성공한 것 같은데 네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인정하기 싫으신 게 아닐까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이니까 나만 밥그릇 잘 챙기면서 사는 게 싫으시겠지. 지난 세월 결국은 내 노력을 알아주실 거라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어왔던 게 너무 바보 같아. 부질없다는 걸 몰랐어. 남편 앞에서는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었어요. 편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하고 싶었건만 친정 식구들이 결사 반대를 했던 겁니다. 상견례 자리 마련할 거라고 연락을 했더니 고작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친정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러더니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요. 저한테 섣불리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바로 그때 친정 엄마가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영영 걔한테 기생해서 살아야 하는데 결혼해서 탈출하게 둘 수야 없지? 지금이야 걔가 잠시 삐쳐가지고 연락 안 하면서 산 거였고 보나마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연락하면서 잘 지내게 되어 있어. 가족 위하는 우리 집안 장녀의 단물이며 핏물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쭉 빨아먹을 거야. 엄마, 지금 목소리 혹시 언니한테 다 들리는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오빠가 언니랑 통화 중이잖아. 에이, 전화기에다가 입 대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 왜 들리겠어? 절대 안 들려. 여동생이 걱정이 되고 친정엄마는 호언장담을 하셨고 저는 눈이 돌아갔어요.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엄마한테 전해드려. 다 들렸다고. 잘 들었다고. 앞으로 나는 당신 딸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잘 드려라. 뭐? 누나,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엄마가 반쯤 장난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거지. 어이가 없는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어서 전화를 끊었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에는 저만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저뿐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원래 남편에게 고모 되시는 분까지 그 자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제 친정 식구들이 전부 강제 불참하는 바람에 시댁에서도 시부모님과 남편만 조촐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잠깐 의문을 품었었죠. 상견례 자리에 웬 고모? 특이하다 싶었건만 이 집안이 장난 아닌 곳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엄청 시키면서 시자 유세를 떠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만한 인상과 시어머니의 소심한 인상이 대비되어 보이면서 일목요연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깨달음이 왔죠. 그건 시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살았던 하숙집에서 맞이했던 그 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때 눈짓을 보내시면서 남몰래 검지를 입에 살짝 대셨어요. 비밀이라는 그 제스처, 저희의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시어머니와 초면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막 두근거리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목소리나 말투, 표정 같은 게 전부 괄괄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들 녀석이 나이 먹도록 결혼하겠다고 인사시키는 여자가 하나 없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었건만 드디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듣게 됐네. 대학을 아주 좋은 곳을 나오셨어. 집안 사정인지 지랄인지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온 그쪽 가족들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던데 군계 일학이야 뭐야? 네? 아, 네. 군계 일학은 저에게 맞지 않은 표현 같고 그저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장녀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마찰이 좀 생겼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득불 오늘 저 혼자 갑자기 자리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본세가 명문대 나온 여자 맞네. 단정하고 똑부러져.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건 별로 안 좋다고 봐. 아, 안 좋다고요? 실례지만 왜 그렇게 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유야 한도 끝도 없지. 여자란 자고로 집안일 잘하고 자식 건강하게 낳아 키우고 늘 지아비를 공경하고 지아비의 가족 역시도 공경하고 겸손하고 나대는 법 없이 함부로 말대꾸하지 않고 그런 게 최고야. 그게 바로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최고의 신부감이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복날에 개 패듯이 한 번씩 손을 봐주면서 길들여야 돼. 요즘은 이런 수고로움이 필요해졌어. 세상에나. 당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서 잠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테이블 아래로 몰래 제 손을 잡아왔고 슬쩍 눈이 마주치자 저에게 입모양으로 무시해 라고 말을 해왔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날 뻔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회사 일 때문에 일본에 가 있는 자기 형은 친탁을 했고 자기는 외탁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뵈니까 확실히 남편하고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란 분이 몹시 충격적이긴 했으나 남편이 변함없이 좋았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다시 재회한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건 필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친정 식구들은 제 결혼을 앞두고 난리였죠. 결혼식에 설마 안 부를 거냐면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댔습니다. 저한테 또 무정하고 냉정하다고 그러더군요. 지긋지긋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남편이 있었기에 저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으로 제 친정 식구들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친정 식구들이 제가 아직 정리전이었던 자취방으로 총출동한 거예요. 당황한 저는 당장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나 친정 식구들은 완강했습니다. 멋대로 이렇게 결혼할 거라면 식장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고 하더군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에게만 잔인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미 과거를 벗어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자취방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친정엄마를 떠밀었어요. 강하게 떠밀자 바닥에 나뒹구셨죠. 남동생이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건방졌던 이 녀석을 제대로 교육해줄 때였어요. 하도 온갖 고생을 하며 만성 피로에 시달려온지라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꽤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남동생 같은 백수 따위가 덤빌 상대가 아니었죠. 개고생하면서 살아온 노동자 펀치 한번 맞아볼래? 너 오늘 죽었어. 네 제삿날을 네가 잘 찾아왔구나. 마치 권투 선수처럼 제 주먹이 깔끔하게 가격에 성공했습니다. 코를 얻어맞은 남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저는 그 다음의 공격, 또 그 다음의 공격을 가했죠. 남동생이 한복 선언도 하지 못한 채 친정엄마의 옆에 쓰러져 나뒹굴었고 여동생이 경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저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면서 여동생의 싸대기를 세게 갈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해지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지난 허송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거의 심장마비라도 오실 듯이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계셨습니다만 여동생까지 당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저를 단단히 혼내주실 기세로 옷 소매를 걷어붙이셨죠. 그것에는 저도 약간 주춤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신다면 거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자리가 영 아닌 것 같지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 아기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부인 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하디 부족한 딸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딸 자취방에 오신 걸 보면 사이가 가까운 것 같은데 사부인께서 정확히 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 지금 불효를 넘어선 배륜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사부인께서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당연히 어른들 간에 통하는 대화를 하실 것 같았고 저는 왠지 사과를 하는 결말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나도 시어머니께서는 예의 그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분위기를 살피던 중이었고 친정아버지가 답답하신지 먼저 다시 입을 떼셨어요. 저희 부족한 딸의 진면목을 아시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우선은 결혼식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딸이 자기 가족을 아무도 결혼식에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중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될 것도 없죠. 이미 식장에는 신부에게 양친이 없다고 말을 해놨는데요. 길게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았다고 해요. 예?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딴 결혼식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부인께서도 생각을 달리 하시죠. 용납을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쩔 건가요? 결혼식장에 오셔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에 딸에게 외면당했다고 그렇게 떠들기라도 하실 참인가요? 저도 솔직히 잘난 사람 아닙니다. 아니, 못난 구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희 며느리 아기를 지난 세월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기만 하신
이 잘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할 정도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꼴값 떨지 마시고 집구석에 돌아가서 반성이나 하며 사세요. 며느리 아기, 이제 저희 식구입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몰래 손을 살짝 떨고 계셨고 긴장된 얼굴이셨지만 말씀을 차분하게 다 뱉으셨고 친정아버지에게 가하신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말문이 막히신 친정아버지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입술만 깨물면서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저 사는 곳을 따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시어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제가 한참 울었는데 시어머니도 어느새 울고 계셨어요. 결혼 전에 많은 대화를 또 나누었었네요. 시아버지께서 어째서 똑똑한 여자 싫다느니 하시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체 타고나신 기질이 똑똑하고 올바르신 분이라 그랬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자격지심을 부리셨던 거겠죠. 그런 남편을 만나서 강제로 기가 눌려 사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존재 때문에 참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미련하셨냐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답답하게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소박하게 잘 살아갔어요. 시어머니께 잘 해드리려고 생각만 했지 사는 곳이 별로 안 가까우니까 그게 실행이 쉽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차를 낸 금요일에 혼자 시댁에 가보았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착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선 제가 소스라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소주병 나발을 불고 계셨고 세게 얻어맞으신 게 분명한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엎어지신 채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있는 년이 오자마자 지 시아비는 모른 척하고 시어미만 챙겨? 에라이, 너도 내가 음식 두들겨 패줄까? 좀 맞아야 한동안 순종적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주 공병을 휘두르며 낄낄대시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없이 보복을 하고 말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에게 두들겨 맞으신 시아버지께서 신음을 하시며 바닥에 엎어져 계셨죠. 큰일 났다 싶었지만 속은 왠지 후련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나 봐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고맙다는 뜻으로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으니까요. 큰 소리만 뻥뻥 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이 당하시고 나니까 기세가 꺾이셨는지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행으로 시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라 진짜로 몸쓰는 것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정신적으로는 더더욱 강했고요. 우뚝 서 있는 저를 올려다보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입술을 떠시며 눈을 내리까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모시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들렸고 진지하게 이혼을 권유해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산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선택지에 둬본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이제는 달라지실 생각이신지 짙은 미소를 지으시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저는 제 심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제발 빨리 두 분이 이혼하시길 바란 게 본심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간 당하고만 사셔서 마치 태산처럼 보였던 시아버지를 제가 단번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웬 통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하고 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것 때문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시집온 집안이 형편만은 유복하였으니 내가 지난 세월 그 돈을 조금씩 아껴가며 모아왔는데 목소리만 컸지 속빈 강정인 네 시아비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만 여기면서 재산 관리를 할 줄 몰랐어. 그 덕에 나 혼자 정말 아무도 몰래 이 돈을 다 모아왔단다. 어머님,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센 걸까요? 여기 찍힌 게 억 단위가 맞아요? 1000도 아니고 억이라고요? 1억이요?
똑똑한 네가 많이 당황하게 한 모양이구나. 1억이 아니라 10억이야. 자식들에게 막연히 나눠줄까 싶었던 돈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나는 더 마음이 가. 큰아들 놈은 자기 아빠를 너무 닮았거든. 그래서 작은아들에게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타났으니 고민 덜었구나. 그거 전부 너 해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꿈을 꾸나 싶었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라 생시가 맞았어요. 제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제가 이혼을 도와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그 말씀을 따랐죠. 남편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도 했고 시어머니께서 한 집에 사는 건 끝내 거절하셔서 바로 근처에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고 그간의 마음고생하며 산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친정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제 동생들 전부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 딱지만 붙었고요. 남동생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백수일 모양이고 여동생은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그 덕분에 친정엄마가 늘 곡소리를 내시는 듯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고요. 그들이 혈연으로 봤을 때 제 가족은 맞는데 저는 제 곁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진짜 백이 제 가족이라고 느껴지네요. 어디 가서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여러모로 손해본다는 것을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살면서 그렇게 완전 순백으로 착한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나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간의 눈치 싸움과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마찰 정도라고만 봐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 말을 아주 많이 되새기고 있고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 이 비유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남편은 꽤 착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매번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연애할 때도 다소 성격 있는 저에 비해 남편은 좀 온순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은근히 남편이 다 들어주는 입장인 걸 알고 그때는 많이 응석을 부려대고 제멋대로 주장을 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게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제 뜻을 다 맞춰주고 따라와주는 건 좋지만 이런 구석이 꼭 저한테만 한해서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할 때도 자기한테 다소 난폭하게 구는 상사라든지 밑에서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직원들한테도 크게 말 한마디 못하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기만 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툭하면 시비를 걸어오는 무리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서방님과 아가씨였답니다. 우리 남편은 장남으로 태어났고 아주 온순하고 유한 성격의 어머님을 닮아 그런지 형제들에게도 참 잘해주는 오빠이자 형이었어요. 그런 성격을 잘 아는 이 남매들은 맨날 아쉬운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했었고요. 남편은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나마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완전히 자기 동생들 좋은 일들만 해주었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좀 지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고백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좀 짠했어요. 현주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현주랑 우리 유진이랑 이렇게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게 진짜 행복인가 봐. 그전의 삶도 좋았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챙기는 입장이기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말도 못 해본 것 같더군요. 그걸 시댁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집은 장남이랍시고 너무 차별해서 문제인데 이 집은 동생들이 너무 오빠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뭔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걸 서방님은 따라가지 않고 우리 남편만 혼자 가서 종일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음식도 다 됐는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든 말든 서방님네 부부와 그 집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부쳐대는 전이나 주워 먹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형은 왜 안 오는 거야? 다들 기다리는데. 형수님, 한번 형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배고파서 이렇게 아기새 마냥 입을 쩍쩍 벌려대는데 그건 너무 기다리게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꼭두새벽처럼 나가서 고친답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아들이면서 퍼질러 누워 TV나 보고 있고 말이에요. 동서도 완전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자기도 딱히 여기 와서 그런 배려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애들도 얼마나 버릇없는지 자기 엄마 아빠가 큰아빠를 무시해서 그런지 제 딸도 쉽게 보고 무시하려 들더라고요. 가지고 온 장난감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뺏어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하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때 큰맘 먹고 한마디 했어요. 서방님, 저도 너무 배가 고픈데 서방님이 가셔서 이 사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 오나 봐요. 서방님이 가셔서 같이 뚝딱 처리하시고 같이 밥 먹자고 이리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더니 또 그 말뜻을 귀신같이 눈치채가지곤 금세 또 짜증을 내는 거 있죠. 명색이 제가 형수인데 말입니다. 아이고, 형수, 저도 가서 일하란 말이죠? 그런데 전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형 최근에 회사도 관뒀다면서요. 이럴 때 와서 손 쉬지 않게 놀려가며 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때 되면 오지 않겠어요? 아, 근데 그 참, 배 너무 고픈데. 엄마, 우리끼리 먼저 먹으면 안 돼? 얼마나 여우같이 구는지. 저는 이때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죄 없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며 화냈고 땀으로 샤워하고 나타난 남편을 수건으로 빡빡 닦아가며 얼른 앉혀서 밥을 먹였죠. 그러는 와중에도 서방님네 애들은 어찌나 버릇없던지 큰아빠 땀냄새 난다며 중얼거리고 서방님도 코를 막아가면서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먼 놈의 우애를 고집할 때는 꼭 돈이나 어디 좋은 자리 부탁해가면서 형이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막상 본인들도 나서야 할 때는 세상 이런 남이 없는 것처럼 못 본 척하고 야멸차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고 되도록 서방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쩜 그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 오빠를 시켜대는지 빨리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 있어봐야 이해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시댁 분위기를 싫어하는 건 저뿐이 아니라 하나뿐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딸도 이렇게 말하는데 네, 참 어린애가 봐도 이런 게 다 보였나 봅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네 가기 싫어. 외할머니네가 더 좋아. 외할머니네 가면 아빠가 더 편한 것 같아. 할머니네 가면 맨날 작은 아빠랑 고모가 아빠한테 말도 안 예쁘게 하고 작은 아빠네 수진 언니랑 희철 오빠는 맨날 날 괴롭혀. 나 이번에 안 가면 안 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남편은 그런 말 하면 그냥 팔자 눈썹이 돼가지고는 애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득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나요? 자기 딸도 자기처럼 맨날 저렇게 속이 다 타고 애간장이 녹아나도록 살게 할 건지.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아서 또 남편과 대립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내거나 소리내지 않고 그냥 허허거리면서 당신이 이해해달라, 이번만 봐달라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일이 쓰고 보니 진짜 사람 좋게 다 받아주던 건 정작 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 사람이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자글하게 잡히도록 웃으면서 눈썹이 팔자 모양으로 변하면 왠지 측은한 거예요. 뭔가 미워할 수가 없달까.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평소 답답해하면서도 결국 챙기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아프실 때 보통 잘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암에 걸리셔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힘드실 때였는데 저는 당시 애가 너무 어릴 때라 아빠한테 애 없고 자주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껴두었던 휴가를 그때 쓰고 본인이 우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하기 힘들어 하셨던 아빠 목욕이나 산책, 모시고 움직이는 일들을 다 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대소변도 잘 보지 못하셔서 그때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으니 자기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처리도 같이 해드렸고 말이에요. 평소 아무리 까칠하고 딱딱하게 말하는 저라지만 전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어도 차마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자기 부인의 아버지랍시고 저렇게 손수 다 처리하고 목욕까지 빡빡 시켜드리는 남편을 보니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부터 해서 저보다 남편이 더 바쁘게 뛰어다녔고 확실히 사람 좋은 남편의 장인어른 입지가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문객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후로도 우리 엄마가 혼자가 된 이후로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겼거든요. 엄마도 이런 사정 때문에 늘 미안해했고 제 얘기를 통해 시댁에서 남편이 또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봐도 남편은 본인 처가댁이나 갔을 때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우리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TV나 보게 하고 끊임없이 먹이기만 하세요. 남편이 설거지 하겠다고 해도 굽고 말리시고 그냥 놀다만 가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실 정도예요. 사실 아빠 일로 인해서 몇 년 신세를 졌으니 그 부분 때문도 있고 제가 남편을 애틋하게 여기듯 우리 엄마도 그런 것이 비슷하게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회사 상황에 너무 지치고 시달린 남편의 퇴사 이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렇게 살 순 없고 다른 계획을 세워 돈벌이를 하고 이후로 또 다른 일들을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털어놓은 계획이 호프집이었는데 일단 저도 그리 받아들여서 같이 운영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같이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일단 동네 장사이고 남편도 사람들과 사근사근하게 잘 지내는 편에다 먹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니 여러모로 이게 좀 더 맞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이걸 최종 돈벌이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일단 당장 필요한 생활비나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에서 중간다리로 이용한 뒤 나중에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별도의 일들을 고민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이란 게 맘처럼 안 되고 더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어릴 적 각종 알바를 다 해보며 치열한 20대를 지내 그런지 그럭저럭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교육도 받고 우리처럼 호프집이나 다른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아서 드디어 열게 되었죠. 그런데 다들 축하해주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시댁에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서방님의 잔소리가 무척이나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요식업을 하냐며 시대 흐름 못 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본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둥, 형은 참 답답하다는 둥 시끄럽더군요. 저는 일단 다 귀를 막고 무조건 진행했고
시부모님은 그냥 새로운 도전을 축하한다고 얼마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개업해서 장사하던 때에도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오셨지만 서방님은 끝내 가당치도 않다며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조차 축하의 연락도 없어서 좀 괘씸했지만 별 수 있나 싶어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갔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얄미운 서방님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서방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싶게 이 일이 무척이나 어렵게 가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딱히 나쁜 상태의 매출은 아니었는데 호프집을 열고서 8개월이 되어갈 무렵 갑작스레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가게를 열 때 빚을 많이 얻어서 시작한 건 아니라서 다른 곳들보단 부담이 좀 덜한 편이긴 했지만 어쨌든 팔이 날리는 가게 상황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군요. 매일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뉴스에는 무섭고 갑갑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으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지만 각 가정마다 들이닥친 이 재난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도 그때 그만 이런 말을 했지 뭐예요. 남편은 듣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서방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가게를 안 열었을 텐데 말이야. 이때 유독 어두워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괜히 제가 더 기죽인 것 같아서 바로 후회했지만요. 나날이 갈수록 빈 장소로 이어지는 시간은 길어지고 우리뿐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불만과 애환도 길어지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 번도 남편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몸이 약해서 맨날 지병을 달고 사는 나한테나 있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늦은 저녁, 몸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남편 보고 먼저 가게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후에 옷을 챙겨 입고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두고 가게를 열어본 순간 저는 기절할 듯 몸이 틀어졌고 스스로 의식도 못한 채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저는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바로 남편이 그렇게 바보 같고 사람 좋아서 걱정이라던 이 곰 같은 사람이 가게 안쪽에서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미 제가 발견한 건 늦어버린 건지 아무리 울면서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난리쳐도 이상한 예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별 발버둥을 치고 누굴 데려온다고 해도 왠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날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직도 믿을 수 없지만 남편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경이었어요. 전날 밤 같이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모든 방법은 있을 거라며 저는 평범하게 말을 했어요. 남편은 이 무렵쯤 계속 얼굴이 어두웠기에 스스로 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아침이면 아자아자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던 사람이었는데 왜 난데없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이 들어 그 길로 저희 엄마며 시댁에 알렸죠. 이후의 소식은 그 안에서 다 알려지게 된 것인지 아가씨나 서방님 등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더군요. 아가씨는 오빠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악 소리를 질러가며 오열했고 저는 울 수도 없이 그렇게 멍청이 서서 그대로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설명하는 내내 계속 토할 것 같은 아픔이 치밀어 결국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말을 하다 끊기고 딸도 울고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남편을 떠올리고
누구 하나가 또 울음을 터뜨리면 다른 하나는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못 드는 그런 흐름만 쭉 반복되었어요. 수일이 지났지만 저는 호프집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넋이 반쯤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겨우 기운 냈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집에 오셔서 그냥 말없이 앉아 계실 뿐 두 분 다 장례식에서 풀지 못했던 슬픔을 이 집에 오셔서 겨우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말씀이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처음 나 품에 안아봤을 자식이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얼마나 한이 맺히실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또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안방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리려 하는데 매번 잘 입고 있던 그 단벌조끼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더군요. 영수증들도 있었는데 전 이런 것조차 남편의 흔적이 남은 것 같아 버리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시큰하게 올라오는 걸 참고 있는데 웬 꼬깃하게 접힌 쪽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싶어서 펼쳐보았는데 그 내용을 눈으로 대강 훑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몇 번이나 읽어내렸어요. 솔직히 정말 거짓말 좀 보태자면 거의 20번은 넘게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훑어보았을 때의 충격이 너무 거세서 설마 하는 마음에 제발 아니기를 하면서 꾸역꾸역 로봇처럼 억지로 시선을 내려가며 아주 천천히 읽었는데요. 만약 이 쪽지가 여기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더 억울하게 묻혀 있었을지. 점점 반복해서 읽을수록 가슴에 피가 여기저기 맺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쪽지 몇 장을 쭉 훑어보니 사실 이 부분은 남편에게도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글쎄 우리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 삼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철렁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해 알게 되고 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뭔 호프집을 차리냐며 조롱에 댔던 서방님이셨습니다. 무려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거래했고 형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갚지 않아서 다 날아가게 된 수준이 되어버렸더군요. 졸지에 우리는 남편도 잃고 집도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되었기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경매에 붙여서 집을 날릴 사정이 되었고 그걸 나에게 말하기도 너무 절망스럽고 자기 동생과도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남편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저렇게 목숨을 끊었나 싶더군요. 가게랑 관련된 부분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을 텐데 혹시 우울증이라도 앓고 있어서 저렇게 힘들었던 건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의 내용을 보고 있자니 그제서야 감이 오더군요. 일단 이날 뒤늦게 서방님네 부부와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다들 너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엉 울고 있어 저도 딱히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사실 언제 한번 나를 잡아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날이 이날은 아닌 것 같아 넘긴 것뿐이었죠. 정말 머릿속을 살살 누가 아프게 건드려대듯 미친 듯이 아프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걸 정말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와중에 며칠이 지나 서방님이 먼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저는 몇 초 망설이다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는데요.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이 내용의 물꼬를 터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한을 보니 정말 경매로 넘어갈 상황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걸까요?
서방님은 그냥 한없이 감정에 호소하며 자기 형이 왜 그렇게 먼저 갔는지 모르겠다. 딸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형도 참 대책 없네요. 아직 젊디 젊은데 혼자 남은 형수님이랑 유진이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간 걸까요?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는 말도 있는데 노가다라도 했으면 어찌어찌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 그러게 내가 그렇게 호프집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심지어 이렇게 은근슬쩍 제 남편이 괴로워한 이유를 자기에게 해준 담보나 경매 때문이 아닌 호프집 사정으로 인해 그런 것 마냥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청나게 퍼부어대게 되었어요. 서방님 반응은 역시나 뻔뻔했고요. 서방님, 지금 그게 하실 말이에요? 제가 다 모르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옷에서 웬 종이 꾸러미가 구겨져 있길래 봤는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서방님 알고 계셨잖아요. 서방님, 하나뿐인 형과 형수와 조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돈 받아 먹을 생각을 하셨어요? 서방님네 애들만 중요한가요? 본인 때문에 형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제 말에 흠칫했는지 한동안 무작정 쏟아내는 제 말을 듣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곧 죽어도 본인 탓될까봐 두려웠는지 아니라고 빽빽 우기더군요.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죽은 형을 두고 형수가 자기를 모함한다며 고소하겠다고 말을 싹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 내용을 녹음이라도 했으면 더 나았으려나 싶어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일단은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 길로 딸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이 남긴 유품 몇 가지와 그 쪽지들을 갖고 시댁에 갔어요. 결국 시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서방님이 절 고소하겠다는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 경찰서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이런 의향까지 밝혔지만 너무 당황하셨는지 말리지도 못하셨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제 집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더 끔찍하고 허무한 사실이었는데요. 서방님은 투자를 위해 받은 게 아니라 무려 도박하는 와중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서 끌어썼던 것이더군요. 이 내용까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두 분은 가뜩이나 뒷목을 잡고 계신데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뻔뻔한 서방님 못지않게 동서까지 난리가 나서는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시킬 일이 뭐냐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져대는데요. 진짜 동서 머리채를 잡고 싸울 뻔했지만 일단은 나름 신고한 것대로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 집이 넘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여 본인들의 집과 농까지 다 처분하셨고 그렇게 대출을 갚아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아주 작은 단칸방을 얻으셨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어쩌는 것이 좋을지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서나 서방님이나 꽤 힘을 썼던 것인지 그쪽 변호사가 저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연락 온 거 있죠.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는 와중에 마침 집에 들르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빚을 갚아주시기도 했고 자식이니 어떻게든 봐달라고 하실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건 저에게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어떻게 하건 간에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시길래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이때 표정을 보아하니 어머니도 평생 동생들에게 양보만 하며 살았던 본인의 큰아들 성격을 잘 아셔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형제간 문제로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을 보며 도저히 분을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니네 인생만 생각하고 서방님에 대해서는 그냥 다 놔버리라고 하시길래 저도 솔직히 전혀 해줄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써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동서의 전화나 압박으로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딸은 딸대로 제 아빠를 그리워하며 말도 잘 하지 않고 정말 너무 괴롭네요. 이런 날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기는 하는 걸까요?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픕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연애 때부터 왠지 쎄하시긴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때 들었어야 했던 걸까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이런 것 같진 않고 되게 유난이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지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2년 정도 했고 그야말로 남편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적으로 구해오는 바람에 저도 거기에 응하게 되었어요. 사실 키도 작고 외모도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다며 하도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잘해주니 저도 그게 싫진 않더라고요. 한동안 사실 남자친구가 없기도 했고 당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맨날 회사 앞으로 찾아오고 더운 날에는 물이며 물티슈며 뭐며 이것저것 다 챙겨 다니면서 하도 챙겨줬으니까요. 친구들도 회사 동료들도 결혼할 생각 아니면 대충 만나선 안 되겠다며 저 남자 너무 진지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생각해보니 당시 저에게 너무 진심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아하게 될 사람은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까지 잘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엄마와 언니도 예전부터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고 남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라고 하셨고요. 엄마와 아빠가 사시는 걸 보면 확실히 그래 보이긴 했어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가 솔직히 흔한 건 아닌데 아빠는 진짜 엄마한테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잘하시거든요. 저나 언니나 아빠 같은 남자를 찾다 보면 아마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게 된 남자친구가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잘해주었으니 저는 크게 마음 내키진 않았지만 2년 정도 연애하는 내내 마음을 조금씩 주었고 어느새 많이 정들었던 것 같아요. 단지 잠깐 찾아뵀던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약간 감이 좋지 않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물어보시기도 했고 중간에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아들이 귀하단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 이름이 미나라고 했던가? 우리 정철이는 외동아들이고 형제자매 없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는지 몰라. 맨날 자기가 다 며느리감 주겠다고들 난리였어. 암튼 아주 귀하고 귀한 집 아들을 만난다는 것만 잘 알아둬라. 이 말을 듣자니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건 알겠지만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누구 하나 자식 안 귀한 집이 어디 있겠어요. 6남매 8남매 시절도 아니고 다들 끽해야 한 집에 애가 하나 둘이잖아요. 다들 귀한 마음으로 낳아 잘들 키우고 있는데 왜 굳이 꼭 내 아들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 제 흠을 잡으시는데 그것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당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남친도 그 무렵에 하도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좀 고민이 됐어요. 맨날 엄마와 제 사이에서 본인이 잘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매일매일 헤어지는 것이 괴롭다며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2번이나 프로포즈를 했죠.
한 번 했을 때는 제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두 번째로 또 프로포즈를 받으니 이때는 정말 헤어지던지 아니면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는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나이가 꽤 찼고 주변 친구들도 남자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을 하고 있으니 흔들리더라고요. 특히 결혼한 지 5년 차 친구의 말을 들으니 좀 혼란스러웠어요. 있잖아. 결혼이라는 건 은근 공평한 거다. 시댁이 잘 사는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말썽이고 시어머니가 멀쩡하면 남편이 이상해. 남편이 괜찮으면 시동생이나 시누이 중 하나가 이상하고. 아휴,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누이 아무도 문제 없어서 좋아했는데 시댁이 너무 어려워서 평생 용돈을 드려야 된다거나 뭐 아무튼 이런 조건들 중 하나에 꼭 속하더라고. 그 외적인 조건도 아마 있을 텐데 이런 거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천사시댁 가진 여자는 아마 없을걸. 다 저마다 조금씩 불만 있는 상태로 사는 거야. 다 피해가려면 결혼 못해. 너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싫으면 그만두고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니 뭐가 나은 건지 잘 모르겠고 다 비슷한 실정이면 저도 더 미루지 않고 그냥 결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후로 결혼식이 진행될 것에 대해 뭐가 그리 궁금하셨는지 먼 시골에 살고 계시면서도 맨날 전화를 걸어대면서 별걸 다 물으시더라고요. 예, 미나야. 이번에 정철이 먼 삼촌도 오시고 저기 전주에 계시는 어른들도 오실 거야. 이것저것 네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하는 김에 또 따로 선물 같은 거 챙길 거 없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되니까 저도 예산을 다 정해두었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식사 외에 별도의 답례품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식사만으로도 이미 여기가 가격이 저렴한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식에 대해서 이 이상 지출할 계획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무슨 본인이 결혼하고 돈을 다 내는 마냥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어른이 말하는데 뭘 그렇게 딴지를 걸어대? 네가 정철이 친척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을 그냥 밥만 먹여보내냐?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적당한 걸로 좀 알아봐. 저기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전화 받기 힘든데요. 맨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전화 통화를 하자니 너무 성질이 나서 결국 남친에게 불같이 화를 내버렸어요. 대체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전화를 예식 준비로 바쁜 매일매일 내가 받아야 하냐고 말이에요. 남친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줄이도록 부탁한 모양이에요. 솔직히 전 이것도 불만이었어요. 하루 3-4번이 넘도록 걸려오는 전화가 과연 횟수의 문제만일까요? 그 외적으로도 전 이렇게 저한테만 통보하고 명령해 대시는 게 문제라고 봤거든요. 아예 전화를 좀 안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난감하다고 하더군요. 미나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외동이라 우리 엄마가 그런 건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네가 모르는 척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될까?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시라고 할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회사 계단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오빠가 받아. 오빠도 맨날 우리 엄마랑 통화할 거야? 아빠 보고 맨날 전화해서 신혼집 어디로 알아봤냐고, 역세권이긴 한 거냐고, 몇 층이냐고, 우리 딸 다리 아프다고 말하라고 할까? 이쯤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바보 같은 건지 남친은 또 낼름 알았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 내가 다 맞춰드릴게. 제발. 내가 다른 거 안 바라잖아. 아들 보내는 엄마의 질투야. 결혼하면 내가 싹 다 끊게 할게. 이번에만 좀 봐주라, 미나야. 내가 많이 미안해.
오늘도 내가 끝나고 데리러 갈게. 어? 기분 좀 풀어줘. 이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미 상견례도 다 했고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불만이 없는 남친이랑 헤어질 수도 없고 진짜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딱히 대안이 없어서 그냥 남친 말처럼 몇 번씩 전화가 걸려오면 거의 대부분 안 받고 어쩌다 한 통 받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도 그럭저럭 치렀고 신혼집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죠. 어차피 시댁과도 멀리 떨어져 살겠다. 남편도 커버 쳐준다고 했고 결혼하니 정말 우리 둘 사이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2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이것도 길지 않았어요. 얼마 안 가서 제 핸드폰에 또다시 어머니 세 글자가 뜨게 된 거예요. 저는 임신을 바로 할 생각이 없었고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더 하고 가질 생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맞벌이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둘 다 아침 일찍 바쁘게 대강 차려 먹고 각자 회사로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처럼 전화하셨길래 받았더니 대뜸 이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나, 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고 있는 거야? 밥 먹는 거 어디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지금 니네 밥들은 먹은 거야?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밥상 사진부터 내놓으라 하시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따져야 할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고 정말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 때문에 가눌 길이 없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은 왜 그러냐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대로 전화기를 남편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받더니 떠듬떠듬 알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더니 황당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미나야, 우리 대충 여기다가 이것저것 차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자. 전 너무 어이없어서 정말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라고요. 바로 받아쳤어요. 뭐라고? 우리 지금 다 먹고 치웠잖아. 어머니 보시라고 이걸 또 차려서 사진을 찍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은 또 난감한 얼굴을 하면서 절 설득하려고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엄마가 그걸 봐야 마음이 편하시다는데 우리가 조금만 맞춰드리자, 응? 어머, 그렇게 안 힘들면 오빠가 직접 해.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빠 셔츠 다리고 아침도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갔고 오빠랑 똑같이 직장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밥도 내가 차렸잖아. 오빠는 설거지밖에 한 게 더 있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또 차리고 치우라고? 오빠가 해!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도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알아. 너 힘든 거. 그런데 엄마가 불편해 하시니까 이번 한 번만 찍어서 보내면 될 거야. 조금만 맞춰줘라, 응? 그러면서 이미 그릇들을 꺼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뭘 찾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렸고 대충 사진 찍어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틀렸더군요. 그걸 보고 만족한 게 아니라 또 전화를 해가지곤 반찬이 뭐 그것뿐이니 니네 집에서는 락앤락에다가 반찬을 담아서 내놓냐는 둥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야, 미나 너는 그렇게 해먹었는지 몰라도 우리 정철이는 그렇게 먹이면 안 돼. 제대로 접시에 내서 먹여야지 어디 반찬통을 뒤적거리게 만들고 있어?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니네 엄마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그 모양으로 가르쳐가지고 창피하지도 않대냐? 이날의 통화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 신경을 긁었고 남편도 이때는 깨갱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어머니께 전화해서 나름의 단속을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적어도 6번은 하루에 어머니와 통화하게 된 것 같아요. 방금 전화해서 뭘 말해놓고도 또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30초 만에 또 걸어서 말하고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그래놓고 까먹은 게 있다고 또 전화하고,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한번 내려가면 얼마나 붙잡아 놓고 놔주질 않는지 정말 나갈 때 직전까지 잔소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계속 전화해서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끊지도 않고 자기 아들에 대한 내용만 강조하고 또 하셨어요. 진짜 질려버릴 것 같았고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런지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운전 중이라 집중해야 돼요. 또 전화 드릴게요. 이제 끊어요. 자그마치 30분을 넘게 전화기를 잡고 계시는 통에 화가 날 만큼 나버린 제 얼굴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남편도 그제서야 대처를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은 어찌어찌 잘 갔다 왔지만 올해 추석에는 정말 뭔가 되게 난감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름을 기점으로 심각하게 터져나가는 걸 보자니 매일 뉴스를 보며 저도 불안했고 회사 출퇴근도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는 저는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회사에서도 가급적 이동에 주의하라고 나름 압박을 주고 있고 근처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걸로 또 밀접 접촉자니 뭐니 역학조사하면서 복잡해지니까 하루하루 출근길이 참 고달팠어요. 저희 엄마도 올해는 오지 말라고, 가까운데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니네 시댁도 얘기를 잘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데 안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또 그즈음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정말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사고 계신 듯 태연하게 저보고 전 종류를 지목하시면서 이것저것 해오고 뭘 와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할 것 같아 말했죠. 어머니는 역시나 듣고 난리를 치셨고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머니. 오고 가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데 휴게소도 위험하고 저희 근처 건물도 이번에 확진자 나와서 서로서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건 말건 다 상관없고 일 시킬 며느리가 간절하신 건지 소리를 빽빽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럼 코로나 때문이면 네 시애미가 죽어도 안 들여다볼 거냐? 넌 말을 무슨 그렇게 정남이 없게 하냐? 당장 네 남편 바꿔! 저도 포기하고 그냥 남편을 바꿔줘 버렸고 남편은 계속 예예거리면서 한참을 실랑이 벌이다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데 저는 그대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나야, 아무리 그래도 명절이잖아. 조심하면서 잘 다녀오면 되지. 가서 할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이번에 다녀오자. 이 말에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와준다니요? 자기 집에 가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자기네 조상을 위해서 전이나 음식들 하느라고 허리가 휘어지는데 그걸 왜 본인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코로나로 난리인데 자기 엄마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그간 돌아보면 매번 이렇게 저만 설득하려 들던 게 불현듯 떠올라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도마 위에 올라서 회사에 잘리게 되면 책임질 거냐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약간 포기한 건지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잠들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일단 수신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고함이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야, 너는 니네 엄마 아빠한테 어른 대접을 그따위로 배웠어? 명절을 어디서 겁도 없이 지 생각만 하면서 건너뛰려 해. 네가 아랫사람이지 윗사람이냐? 윗사람이 오라 가라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겁도 없이 간다 안 간다 말을 하고 앉아있어? 이거 진짜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뒤집어 엎어야지 안 되겠네. 딸을 어쩜 이렇게 무지막지한 멍청이로 키워가지고 보내놓은 거야? 진짜 어머니는 앞뒤 분간도 안 되시는 건지 본인이 무슨 소리를 쏟아놓는지도 모르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저를 비롯해서 엄마 아빠까지 함부로 말해대시는 걸 보니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졌고 저는 말없이 머리만 쓸어넘기면서 계속 한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짜 내가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요 근래 계속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머리도 깨질 듯 아팠는데 이게 다 신경성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니랑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막막하고 한숨이 났는데 마침 이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너 그따위로 살 거면 인연 끊어. 이번 추석 때 안 오면 너는 나랑 평생 안 보는 거야. 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안 올 거면 인연 끊어. 네. 이때 저도 무심결에 말하고 좀 당황하긴 했어요. 뭐?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다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대답에 어이가 없으셨던 건지 갑자기 전화를 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대로 숨을 길게 내쉬고 침대에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준비하고 옆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먼저 출근해버렸어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왔더라고요. 확인하는 사이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서 받았더니 글쎄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더군요. 저랑 전화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서 제 탓을 해대는데 이쯤 되니 저도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미나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우리 엄마 쓰러지셨다잖아. 안 그래도 엄마 혈압 나쁜데 내가 그래서 조금만 맞춰드리자고 했잖아. 우리 엄마 저 먼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병원 모셔다 드리면서 챙겨드릴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너무 속상해 미나야. 저는 이때 물러서지 않고 따졌어요. 오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려들면서 이것도 내 탓이라고? 그럼 오빠만 내려가던가. 그 귀한 엄마가 전부치고 나무라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돕는 것만 보고 있었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않고 시키는 입장인 주제. 뭐? 그렇게 걱정되면 오빠가 내려가. 이때 남편도 갑자기 처음으로 저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만난 이래 최대치로 어마어마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저는 제대로 남편에게 실망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실망했다면서 냉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며칠 지나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대체 뭐라고 하시나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일단 받았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맨날 자기는 안 그랬다고 우기시는 분이니까요. 역시나 녹음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야, 너 추석 때 오지 마. 오지 마. 오기만 해봐. 오면 진짜 가만 안 둬. 대신에 너 나한테 사과해. 나한테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내가 너 때문에 머리 싸매 안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며느리 하나 멍청한 걸 잘못 들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아휴, 당장 사과해. 듣고 있자니 계속 말을 험악하게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책 잡히기 싫어 대충 말했어요. 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거 자체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저에게 전화 좀 끊어보라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미나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진짜 나쁜 애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연세 많은 어르신 이겨서 뭘 할 건데. 나 정말 너한테 너무 실망했고 솔직히 좀 후회된다.
이쯤 되니 저도 눈이 뒤집어졌고 저야말로 남편에게 할 말이 많았어요. 후회는 오빠만 해? 나도 후회해. 이렇게 엄마밖에 모르고 나만 시켜대는 타입의 남잔지 몰랐어. 여지껏 계속 구슬려서 은근히 어머니 시중 들게 하려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남편은 이 말에 참을 수가 없었는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 진짜 못 참겠다. 미나야, 나 이혼 생각도 요 근래 했는데 진짜 안 되겠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이 말까지 서로 올리진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그 이유가 자기 어머니에게 맞춰주지 않는 아내여서 그렇다면 저는 더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더군요. 이혼이라니. 솔직히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길 바랐는데 먼저 꺼냈다면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듣고 보니 저도 묘하게 점점 생각이 굳어지더라고요. 언니에게 상담했더니 언니는 도무지 니네 시어머니와 제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애가 없으니 이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적기에 이혼하지 못하고 애를 낳고 시아버지에게 시달려가며 살아보니 정말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한참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갖고 왔고 제가 적을 사항은 다 적어서 남편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막상 마음먹으니 여러모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이런 상태가 쭉 이어지길 바란다면 전 그 미래에 있을 계획은 없었거든요. 헌데 남편이 왜 또 이러는 건지 며칠 지나서는 또 꽃을 사들고 와서 저보고 앉아보라면서 꽃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을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로 인해서 속상했다면 미안해. 우리 이혼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자. 이렇게 고개를 푹 파묻고 무조건 미안하다 하는데 일단 이날은 저도 피곤했고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들어오긴 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긴 했는지 꽃도 다 손질해서 유리병에 꽂아두고 아침거리로 빵까지 챙겨두었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누그러져야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잘 안정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저런 모습에 저는 연애 때부터 반해서 마음을 주게 되었고 결혼해서도 줄곧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저를 달래려고만 하고 정작 자기는 크게 손 쓰는 것 없이 여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을 몇 번 뼈저리게 느껴보니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사과나 방법도 없고 개선이 될지 잘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이후로도 정말 같은 문제로 싸울 일이 없을지 전 자신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혼 얘기를 꺼내지 말자는 남편의 말도 솔직히 본인이 먼저 꺼내놓고서는 저렇게 무르는 모습을 보자니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마음이 안 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일단 그 이후로 전화가 걸려오진 않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의 어짜만 봐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전화에 대고 그렇게 저를 멍청이니 뭐니 온갖 험한 말 범벅에 우리 엄마 아빠까지 함부로 말하며 야야거리신 게 너무 화나서요. 며칠 밤을 생각해도 좀처럼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남편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